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종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거냐? 검찰이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윤 총장에게 폭언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들과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 한국자합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석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출전하시기 전에 5월 달에 이렇게 다 뵙고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둬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숙련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께서 오셨지만 정부와 함께 기업이 또 이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고 또 이렇게 올림픽에 내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지책을 모르신다는 거구나. 그래, 우리 우주 비행사님. 네, 잘 들립니다. 그래, 오늘 어떤 임무를 하고 계세요? 우주비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거고, 취미를 붙이고, 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기능올림픽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연속으로 십몇 년씩 1등을 했던 그런 곳인데 우리가 좀 선진화된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상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이제 올해 2위, 종합 2위를 달성해서 윤 대통령이 한번 격려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또 거명이 됐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업이 많이 후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회장이 여기 왜 온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요. 네네. 2007년부터요. 예. 후원하면서 그 최상위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대회 매 대회 때마다 2억 5천. 예. 그다음에 이거 올림픽에는 7억 2천씩 했어요. 예. 현재까지 후원액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2009년도 캐나다 대회는 그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전문 때 갔었어요. 네네. 이번에 13년 만에 직접 참가한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국가도 삼성도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아닙니까? 네. 기술이 이제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성이 적극 후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월에도요. 훈련장을 찾아서 이 선수들을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능올림픽이 열리기 전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잘해요? 대장님,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재밌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습 현장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30회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무려 19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네, 저기 같이 이제 대패지를 했잖아요. 그 선수가 목공에서도 그 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격려가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하는데 최명희 편집장님 옛날 기억나시죠? 저런 거 보면. 그렇죠. 지금 뭐 그 얘기했듯이 예, 30회 중에 19회 정도를 우리가 우승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참 기자 생활 시작할 무렵 네. 이런 때는 뭐 거의 기능 올림픽은 가면 한국이 싹쓸이 하듯이 너무 하던 당연한 때거든요. 것처럼. 그 시절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뭐 저런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이에요. 예. 뭐 지금 목공을 비롯해서 왜 선반 네. 무슨 머신 뭐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 이제 기술자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오늘날의 그 어떤 굉장한 기술들도 저런 기술들이 밑바탕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15년째 기능올림픽을 후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기능올림픽 참가자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둔 기술자들의 어떤 정당한 보상 이런 네.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기업과 정부가 그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데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런 그 기능올림픽이든 뭐 아니면 기술자들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뭐 자원이 없으니까 인력밖에는 없다 했을 때 이제 교육만이 살 길, 또 거기에다 이제 기술만이 살 길이다 해서 이제 기술 입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기능올림픽에서 이제 우승하고 온 분들이 그 대서특필되고 또 뭐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래서 뭐 체육계의 올림픽에 버금갈 정도의 많은 환영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IT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음에도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전에 그 훈련 현장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이후에 이렇게 이제 종합 2위를 거둔 것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종합 1위를 중국이 차지했는데 2점 차밖에 안 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또 IT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기능 올림픽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네.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들어낸 많은 노력들이 담겼던 그런 대회입니다. 이제 다시 종합 2위를 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기록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뭐 100분 방송을 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156분간 생중계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못 보셨던 장면 좀 보시죠. 국민 패널 한 100여 분하고 또 이게 생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주 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무를 하는 이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대통령님. 저는 이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일몰제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방법을 예, 다각도로. 통과 안 되더라도. 예. 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네, 오늘 사실 100분 생방송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시간이나 더 했습니다. 네, 뭐 감사 셀카도 같이 찍고요. 100명의 국민 패널들에게 선물도 주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계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눈길 끌었던 게 개혁이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해내겠다.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개혁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저게 지지율과는 굉장히 그 반비례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율과 반비례하는데 어차피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타이밍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을 둔감해 한다든지 어차피 정부가 출범할 때 개혁을 바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미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소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의제화하는 거죠. 노동과 연금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어떤 천명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앞에 정부가 했던 것은 다 포퓰리즘이고 뒤에 정부가 자기가 하는 거는 정의고 이렇게 구분지는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정 정도 OECD 국가 최하위권에서 그래도 급속하게 복지국가까지 가는데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좀 대통령 말씀하다시피 지나친 부분이 있거든요. 아잉 뭐라자면 숫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가는 연금개혁은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그걸 도 아니면 무엇식으로 앞에 행인 것은 말하자면 포퓰리즘이고 본인이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의로운 개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갈라치기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정책적 아젠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좀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요. 뭐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지율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뭐 자신이 소신 갖고 오히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니까 혹시 또 이거 인기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노조 대응을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공정, 정의, 원칙 그러니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다시 되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승세로 많이 돌아섰는데 그 바탕에서 노동과 뭐 교육, 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어제 보이긴 했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그 지속 가능성, 그거 미래 세대를 위해 3대 개혁을 좀 제시하셨고 분명히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의 아쉬웠던 점들은 소통이 그 미리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방향에 있어서 일방적 소통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다는 좀 아쉬움이 들었고 특히 저는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진짜 소통을 좀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잘 아시지만 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얼마나 제시가 됐나,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안에서 새로운 언급 내용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일 텐데 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서 투기가 또 고려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관적인 정책 수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 점검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장관에게 또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는 긴장이 안 됐는데 국민들께 질문을 받으니까 떨린다. 굉장히 아주 준비된 답변 같기도 한데요. 과거 야당 의원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 5년간 이래왔는데요.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진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신 것처럼요, 이 평소 야당 의원들과는 설전을 벌였었습니다, 한 장관이. 근데 어제는 참석자 질문에 뭐 조곤조곤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게 된 예. 기본적인 것은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예, 예. 또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 예. 사실은 굉장히 뭐 공격적 질문에는 또 아주 반격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 걱정,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묻는 자리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장소와 질문의 수준이 달랐다. 이렇게 네.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국회에서 야당과 이런저런 문답을 받을 때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면을 보였다. 그래서 네. 아까 뭐 준비된 발언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뭐 세련된 답변 방식이다 이렇게도 누가 보시더라고요. 근데 한 참가자가 자신을 마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범죄 대책을 물었어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단속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그 마약 제조, 유통 또 그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밤잠 안 자고 정말 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예, 자 마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어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중국이 최초로 반식민지력에 전락하는 전쟁이 아편 전쟁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이게 국민의 건강, 보건 문제고요. 그만큼 이게 마약은 중대한 문제고. 예. 저는 세 가지 범죄는 꼭 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봐요. 네네. 첫째가 바로 이게 마약,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폭, 범죄단체, 세 번째가 이제 주가 조작이나 펀드처럼 예. 경제범죄. 이건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 마약이라는 게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이런 게 조직이에요. 네. 근데 경찰은 철저하게 경찰서 단위로 관할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공주수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마약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한 거 네. 아주 잘한 조치라 보고요. 예.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까지도 마치 이게 마약 수사 때문에 경찰이 동원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저는 이태원 참사도 이게 중요하지만 마약도 이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어젠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서로 다른 분야겠죠. 마약 수사는 마약 수사대로 해야 될 것이고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검찰에서 공직자로서 쭉 복무해온 그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가 상당히 예. 국민들 귀에 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그 실제로 위험 부담이 그러니까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서 마약값이 싸진다라는 이야기나 혹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지금 대마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히피들이 하던 그 대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 마약 청정국으로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선포하듯이 해서라도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예. 피력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네. 생각됩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께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변수가 이제 북한 마약도 저는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뭐 대마라고 부르는 게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북한에서는 입담배라고 민족 섬유 입담배라고 부르면서 그걸 합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70년대부터 계속 북한에서 마약이 재배가 되고 이제 그거를 생산하고 빙두라는 이름으로 좀 낮은 가격의 고품질로 좀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러게 한국에 유입되는 그런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 변수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관련해서 야당에서 마약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마약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유족들의 유품을 그렇게 걷어서 마약 검사를 했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 2차 가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론들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긴 했죠. 유족들에게 혹시 검사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또 이 평가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정조사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진실에 대한 접근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여론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뭐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어준 씨가 지금 뭐 TBS 올해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차렸잖아요. 그 회사가 질문을 이제 하고 그걸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전체 10개 문항을 물어보는데 6개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1개는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자, 10개 중 6개인데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제목이 한동훈 장관이었고 세부 질문이 6개였어요. 직무수행 평가, 개인 호감도, 당대표 출마 적절성, 답변 태도, 정치인 자질, 10억 손배소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데 자, 최영 편집장님. 네. 일부에서는 이게 김어준 씨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는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여론조사를 설계하는 사람이 궁금한 거 뭐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궁금해할 것이다라고 김어준 씨가 생각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10개 중에 6개면 60%인데 60%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관련된 논란으로 전부 다 채웠다 하는 것은 김어준 씨 머릿속에는 한동훈 장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느냐 여부는 본인이 부인했을 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정리된 그 이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뒤늦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등등이 하여튼 전부 다 김어준 씨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여론조사 기관을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지난 대선에서 뭐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집중적인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그걸로 본인이 바로 얘기했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김어준 씨가 이 회사 설립할 때 했던 이야기 지금 최 편집장님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기존 여론조사 시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문제의식은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돌았어요. 왜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별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합니다. 네. 자, 뭐 당시에는 자신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지 않았을 땐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 갔다. 그럼 본인이 이제 그걸 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도 좀 들리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렇게 되면 저게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기 보면 정치조사 말하자면 또 정치 지향이 있는 사람들의 여론조사 기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어차피 처음부터 어떤 객관적 또 중립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아예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가지는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컨대 뭐 민주당의 그 정당 연구소와 결합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라든지 또 뭐 다음 이제 정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실제로 사업이 전환되고 변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문할 때 보면 이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뭔가 좀 유도성 질문을 이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한동훈 장관의 이 10억 손배소와 관련해서 뭐 팩트를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형사 고소와 10억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부정적인 걸 유도하는 듯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정에서 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전화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깔렸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럼 소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김현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의해서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의도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이제 쉽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하거나 여론을 뭐 호도하고 훼손하는 이런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작하는 걸 보니까 좀 뭔가 미심쩍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 조사도 40%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이냐 이런 생각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설문들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김어준 씨를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지심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공장장님은 방송 그만두셔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뭐 괜찮죠. 뭐. 직업적 음모론자.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만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장장님을 포함해서 상대방들이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엉터리예요? 제가 확실한 네. 자,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서로 오히려 상생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정치인과 연예인은 본인의 부고란을 빼고는 뭐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이나 이제 언론 매체에서 한동훈 장관의 뭐 기업이나 가족 찬스에 대해서나 뭐 연말 정산 소득공제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올리고 또 본인의 여론조사 꽃에서 뭐 ARS 플러스 전화 면접으로 같이 가미를 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한동훈 장관이 다시 언급이 되고 정말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가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된다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저 오히려 한 장관의 뭔가 역할을 더 도와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장관께서 오히려 김어준 씨와 뭐 황운하 의원을 언급하면서 직업적 음모론자 오히려 이건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하나의 뭐 경각심을 깨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헌법 7조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제 공직자이시고 정치적 중립적 의무가 있고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라서도 이제 중립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위치에 따라서 일반 개인과 이제 하나의 공직자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법정에서 통정거래 의심되는 주문이 김건희 씨 전화로 이루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이게 찾아봐도 이게 드러난 게 없어요. 드러났으면 이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죠. 네네. 통정매매면 이게 주가 조작 아닙니까? 예. 따라서는 이런 게 허위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게 여론조사하면 네. 이건 허위 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지 저는 뭐 여론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게 앵커로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 다음으로 고소한 게 김종대 전 의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어준 씨입니다. 예. 이거는 앵커로서 이게 단순하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서로에게 맞장구 치면서 허위 사실을 계속 폭로하고 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저는 질문을 빙자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게 오히려 처벌이 필요하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 참 궁금합니다. 본인의 뭐 관심사인지 아니면 한 장관에 대한 뭔가 디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긴 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장관은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었죠.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최 편집장님, 정치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답변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서 다시 본인이 약간 수정을 했어요.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현재는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정치 행사가 내후년에 있는 총선입니다. 아마 본인이 총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생각이 없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기회 같은 것들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굳이 현재는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점은 저는 내후년 총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아마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말쯤이나 뭐 개각이 있으면 그때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하여튼 가능성이 꽤 있다. 지금도 조금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총선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뭐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말들이 많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김만배 씨 지금 뭐 상태가 처음에는 뭐 경미하다 그랬다가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엊그제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자해 시도가 뭐 2차례였다는 보도도 있지만 4차례까지 이제 보도된 것도 있고 그 시각도 오전 2시, 4시 그리고 오후에도 있었다. 근데 그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고 20여 시간을 다니다가 변호인과 만나서 119 대원들과도 마주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그리고 뭐 이후에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지만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했다든지 혹은 뭐 경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에 관해서도 적절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인이 또 말했다는 그 진술에 의하면은 김만배 씨가 그 옷 내부로는 혈흔이 상당했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폐에서 380ml의 피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고 하면은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었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과연 스스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면서 하지만 또 그 흉기가 발견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본격적인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차량 내부를 감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흉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뭐 글을 남겼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깊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인데 어제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이 있었고 출혈이 깊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출혈이 그렇게 깊진 않아 보이다. 심정지도 있진 않았어요.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호인과 김만배 씨 부인이 언론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목숨이 위험했을 상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만배 씨 부인은 특히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에 속옷까지 다 젖을 만큼 출혈이 많았다. 그리고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수민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만배 씨가 아무래도 조사를 받다가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러한 거를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수사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증언들이 있고 식미성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물론 죄가 없으면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요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죄가 있다면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에서 자백을 하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측면 그리고 사법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또 여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업의 키맨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가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이 김만배로부터 연거푸 탄핵당하자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김만배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예, 뭐 서로 내용이 너무 달라요.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는 입장이 여권이고요. 야권에서는 검찰의 책임을 좀 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한 4가지 사면 초과인데요. 실제 이거 4가지 엄청나게 그 압박이나 고뇌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검찰의 그 수사 있잖아요. 수사가 이제 자금 추적까지 이재명 씨나 최 씨까지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워낙 철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흐름까지 그게 압박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측이나 쌍방울 측에도 이게 저는 메시지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최모 씨 재판에 휠체어나 거의 이게 절면서도 재판에 오는 거, 이 상당히 저는 감시의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헬멧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주당 측에도 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런 이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쌍방울이나 민주당 측에도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유동규 씨나 남욱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원결의는 아니지만 룸살롱의 그 형제, 어형제 결의를 맺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진실을 밝히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공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압박을 많이 느낀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토목업자 나모 씨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양된 싹쓸이 했던 그 이모 씨 이런 이제 분들한테도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비 의혹을 다 알고 있으니까 투자금을 이렇게 몇 배를 돌려달라든지 이런 되게 전방위적으로 사면 초과의 어떤 협박을 받는 이런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저는 이게 완전하게 극단적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 이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면 우리 옛날 김문기 씨나 유한기 씨는 유서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단지 좀 이게 보여주고 어떤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게 보여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건의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게 뭐 협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유랄까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괴로워서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김만배 씨 부인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는요, 김만배 씨가 유서도 쓰고 그랬다고 해서 본인이 많이 흔들렸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누군가를 향해 보내는 시그널이다, 신호다. 이런 주장들은 다양하게 나오죠.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게 일단 있는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과거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예, 서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더는 못 버티겠다. 이 신호를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쪽에 보낸 게 아닐까. 이게 이제 SBS 보도에 나온 대장동 핵심 관계자,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경우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대장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핵심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막 워낙 많은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김만배 씨가 나에 대해서 온갖 뭐 공산당 같은 XX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돈을 줬을 리가 있겠느냐. 근데 그거는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그 김만배 씨가 다른 동료하고 한 얘기예요. 그때 김만배 씨는 이 수사가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잖아요.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거라는 건 김만배 씨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지금 뭐 시그널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게 극단적 선택 시도다. 저는 뭐 시그널보다는 본인이 고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과정에 이런 소동을 벌인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 대표를 수사하려면 김만배 씨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검찰에 대해서 나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신호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검찰에서 하나, 둘, 이 김만배 씨가 은닉했다는 재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 당사자들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집행이 될지 여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알거지 시그널, 김만배 씨가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보시죠.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뭐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예, 뭐 이미 800억이 지금 동결이 됐다고 하죠. 거기에 검찰이 추가로 한 260억 원 찾아내서 이것도 동결했고 이 자금에 만약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 추징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수익을 한 푼도 얻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괴로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 뭐 언론에서도 멘붕 이런 단어가 막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죄를 안고 몇 년을 살다 나오면 그래도 뭐 200억은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하자면 차명식으로 해서 수원 일대에서 뭐 아파트 쪼개기 형태로서 여러 가지 어떤 돈 관리를 해왔던 것이 다 드러났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해 왔던 그림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또 추징금과 벌금을 내면 마이너스가 되는 물론 그래도 뭐 숨겨놓은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스탠스대로 계속 이렇게 재판에 끌려다닐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어저께 조홍천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진 것처럼 이 변호사하고 계속적으로 변호사가 전화 연락을 했고 안 받았고 그래서 찾아잡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몸이 심각한 어떤 뭐 병에 그러니까 자해행위를 하면 일단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시간에 시간을 끌면서 다시 새롭게 이 어떻게 빠져나갈 퇴로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이 멘붕 상태를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로직을 가지고 재판에 나가겠다. 그런 시그널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배당금을 받자마자 노컷뉴스인가요? 노컷뉴스 배당 기사인데 이 423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곧바로 10여 분 만에 배당금 절반을 어디론가 송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천화동인 1호에서도요. 384억 원이 세 갈래로 쪼개져서 또 나갔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본인 거라면 굳이 나눌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데 자, 손영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그 화천대유에서 인출한 게 42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화동이 1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출한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첫째는 저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 있잖아요. 오늘 이게 그 최모 씨하고 그다음에 그 이모 씨가 영장 실질을 하듯이 이런 이제 그 첫째는 이제 그 좀 이게 돈을 은닉해 놔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에서 세 갈래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게 저는 각자의 몫을 나눈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 지분이 만약에 그 이재명 척이라면 이게 김용 지분, 뭐 정진상 또 이렇게 유동규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원에서 오히려 3등분 차명으로 해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이제 급하게 빠져나간 그런 정황인데요. 그렇죠. 아니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갈래라고 했잖아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거는 김만배 씨의 개인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의 임직원 앞으로 135억이 빠져나갔죠. 천화동인 1호도 김만배 씨는 지금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또 다르게 돼 있긴 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은 뭐 이모 씨로 돼 있긴 한데 자기 거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도 135억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배기업의 대주주한테 90억이 나갔는데 지배기업의 대주주도 김만배 씨예요. 본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라고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세 갈래로 돈이 빠져나갔을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관측해 보자면 이 세 개의 돈의 목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김만배로 돼 있지만 아마 전부 다 하나는 김만배, 하나는 누구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제3의 인물. 그거를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검찰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진짜 왜 돈을 세 개로 쪼개서 사실상 자기 거 같은데 이거 왜 쪼갰을까? 그리고 300억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또 10분 만에 또 어디다 절반을 보냈을까? 그 출처 아마 검찰이 현금이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뭐 알긴 알 것 같은데요.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 자금의 끝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게 부원장에게 구명 요청을 했다. 이런 진술이 또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전 부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김용 부원장이죠.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지금 100%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으면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명계라고 불리죠. 서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당대표직 내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겠죠.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김만배 씨 측근들도 좀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예, 서른 의원은 뭐 이재명답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다른 뜻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이고, 근데 지금 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관계자들이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추측성이나 의혹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김만배 씨가 저는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도 사실 검찰이나 언론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그냥 재판 관계자도 아니고 관계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럼 검찰에서 그거를 피의 사실을 흘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한 사안들이 언론에 나감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한 시도까지 보였다면,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좀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 자체를 하는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언론에 나오면 피해 사실 공표가 되기도 합니다만, 언론의 취재라는 건 또 하나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 때문에 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대표에 대해서 이 대표직을 빨리 내려와라, 그래놓고 이제 당에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유력지죠, 뉴욕타임스가 이 풍산개 논란을 한 면을 털어서 다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2마리를 사실상 뭐 파양했다. 전현 정권 간의 갈등의 극적 사건이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이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다 뭐 개 애호가긴 한데, 이 북한에서 선물 받은 거 어떻게 처리할지에는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버려진 개들이 결국 동문호로 갔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 미국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국은 또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그런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현직 정권의 갈등 요소로 이것을 해석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정말 그 풍산개 파장이 이렇게까지 오래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까지 펼쳐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그 사실상 평화의 상징으로서 개를 선물을 했는데 이것을 개인이 키우다가 동물원으로 보냈다. 이 자체가 문화적으로 이해가 미국인들에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orphaned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양이라는 의미로 분명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와전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해서 참 좀 씁쓸합니다. 예. 저 뭐 NIT 독자들은 아까 미국 사람들이니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같이 생활하던 개를 어떻게 동물원으로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립된 생명체에 무슨 평화의 상징이다 어쩐다 이런 거 붙이는 것 자체가 학대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쓴 취지는 이 그 풍산개 2마리로 인해서 전 현직 대통령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사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들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도 달고 논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들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기르던 풍산개 2마리를 동물원으로 보냈다. 이 자체가 학대다. 그리고 파양이다. 이런 쪽에 훨씬 더 주목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이른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반려견 자체를 자기 가족의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실제 답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는데 그 가족을 동물원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을 버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 뉴욕타임스가 의도했던 기사의 방향과는 독자들은 완전히 다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 마루의 마지막 모습을 동영상 한 3분 정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쓰러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마루를 만지고 그리고 화장하고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한 3분 정도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자, 문 전 대통령이 마루에게 이제 뭐 고맙다,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인연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인데 이 반려견 장례식 영상을 딸 다혜 씨가 SNS를 통해서 한 3분 정도 올렸습니다. 뭐 저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내려갔는데 자꾸 이게 이런 뭐 신변 작전을 이렇게 계속 글을 올리는 거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문다혜 씨 한테는요. 지금 이게 국민이 궁금한 게 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마루가 뭐 죽고 안 죽고 이게 국민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과연 이게 그 현직 대통령의 직계 비속이 왜 도중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지, 두 번째는 이게 그 남편 서모 씨하고 법률상으로 이혼했는지, 지금도 이게 같이 사는지 청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타이이스타 있잖아요. 이상직 의원. 과연 이게 그 남편 서모 씨가 특혜 취업했는 건지 이런 게 국민은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전혀 답변도 없이 저는 이게 한가하게 뭐 국민이 궁금하지 않은 개사진 이런 걸 올리고 글을 올리는 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 봅니다. 지금도 그런 걸 궁금해 할까요, 국민들이?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양쪽 진영 다 사실은 좀 뭐랄까 서로를 좀 보호해주고 이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으로 분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착목할 필요가 있고, 또 문다혜 씨도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 이러한 영상을 올린다고 이미 문 대통령이 파양한 사실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문 대통령 진영도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충분히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키우겠는데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을 서로 보다듬어 주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그래도 진영이 다르지만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서로가 권은지간이 되는 것이 더 볼상사납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상 파행이라고 했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탁 보호하던 걸 그냥 반환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을 주도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검찰에 나왔는데요. 자, 지난 5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5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셨어요.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환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격분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래서 특수사 같은 경우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두려웠겠구나. 저는 한동수 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을 들었다,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검찰이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의미로 받고 근데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저 모멸감을 느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성윤 그 당시 서울지검장이 그러니까 받고 있는 혐의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20년 10월인데 이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딪혀 있을 때거든요. 이때 이제 그 법무부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좀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무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지만 이걸 지금 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수사는 이미 벽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안 주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압박을 넣어서 주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 박은정 담당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 써먹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위법행위라는 거죠.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요. 원래는 이게 그 한변이라고요. 한반도 인권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고발했던 거예요. 제명은 이제 직권남용하고 그다음에 그 통신비밀보호법,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고발했는데 전 정권이 검찰이 무혐의를 한 걸 다시 이게 그 항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검에서 재기 명령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하는 이런 사건이고 아마 이제 그 이성윤 위원은요, 연구위원에게 뭐 규정에 그게 법무부에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건입니다. 전혀 이게 별건이고 말 그대로 이게 재활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수사를 위해서 수집한 증거 아닙니까? 이걸 윤석열 총장 징계하는데 써먹기 위해서 달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몇 번 통화를 하고 이게 추미애 장관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저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는 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전수민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 잘못된 건가요? 또 재활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승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급 법원에서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이제 전 지검장이 그 발언에 대해 신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이러한 형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좀 보복 수사 아니면은 이게 다시 재활용 수사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은 뭐 정치 수사 아니야 이러한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정권 인사라든가 전 정권 사안에서 이미 판단된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자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 지금 위원은 찍어내기 보복 수사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과거에 불기소 됐던 거를 다시 하는 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보복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할 말 없다,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괜히 끼어들지 않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이성윤
위원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성윤 의원이 그 SNS 입장문을 통해서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거친 항의를 받았다. 피징계자로서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란 말 한 번도 안 하고요. 검찰총장 아니면 피징계자 이 말을 했었거든요. 과거 윤 전 총장과 이성윤 위원 간의 갈등이 있었죠.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앙지검장님, 지금 원래는 매주 한 번, 매주 1회 총장 정기 면담을 했었죠. 예, 면담복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죠. 7월부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그게 아마 소위 검언 누착 사건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안 한 건가요? 시기는 그 무렵인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게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서에 보면 그 이동기 기간을 넘어서 한동훈 검사까지 판단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저희는 이것이 그 현 수사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를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두 사람 간의 갈등 주례 보고도 이제 안 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으로서 만나서 지금 악연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성윤 의원과 또 한동훈 장관과의 악연, 이건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 이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된 대주주인 이철 씨를 상대로 유시민이나 이런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를 폭로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혐의로 이 수사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많다 그랬죠.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시된 상황이죠. 사실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 정도 되면 검찰과 친검 기자 간에 친검 매체 간에 적어도 유착이 있다라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추미애 장관 당시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이성윤 검사는 밑에서 한 장관 무혐의해야 된다. 이 보고를 한 10몇 차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를 안 하다가 계속해서 묵혔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언 유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한번 보시죠. 편향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관계 기초한 언론 보도로 결국 이 채널A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된다. 제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한번 반추해 봐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언 유착 사건 당시 결국에는 이제 몇 년이 걸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권한 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것,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그런 적 있죠?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널A 사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4번이나 좌천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뭐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네요. 근데 저거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2월에 이른바 이제 한동훈 당시의 검사장이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되잖아요. 첫 번째 좌천이거든요. 그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천시킨 인사였어요. 그때 이제 이동재 채널의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그 대화록이 근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대화록은 전모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악마의 편집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려고 했다. 이건데 이미 그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초에 혐의 사실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전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혐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의결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복당에 대한 의견을 아주 강하게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유보됐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 전 원장과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귀신이 씌었건 눈이 멀었건 제가 탈당해서 나가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이나 정치에 대단히 잘못됐다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복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에 도움이 되는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최고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 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 분란에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손혜원 전 의원과 굉장히 친한데 그것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왔어요. 자, 전수민 대변인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저는 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문제가 복당 문제가 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정원장께서는 민주당 당대표도 하셨고 민주당의 역사를 같이 함께 하신 산 증인이신데 그러한 정신적 지주이자 원로이신 분이 부패에 크게 연루가 됐다거나 당에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사안이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제 보류가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정당에 가입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정치적 기본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특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혜원 전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이름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 전 의원 유죄 판결 일부를 받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손 전 의원과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충돌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포에 만약 출마하면 본인이 낙선 운동하겠다고 손 전 의원이 이야기했을 정도거든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요즘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박지원 의원님과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조사를 같이 받겠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손혜원 의원하고 싸울 군번도 아니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혹시 제가 목포에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질문 없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번 박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슈 논쟁 벌이는 과정에서 불편한 그런 단어들까지 이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미꾸라지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손혜원 의원은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배신의 아이콘 아니십니까? 손혜원 의원 그런 얘기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분 입에 걸리면은 살 사람이 없어요. 네, 상당히 투기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손혜원 의원보다는 현재 그 지역에 김원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포커싱이 되는 배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다시 목포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아마 저항하려는 세력들이 꽤 많지 않겠나.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손혜원 의원도 그렇게 계속 저렇게
말하자면 당의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여튼 복당이 지금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